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정치본색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백운기 앵커가 급작스럽게 하차한 이유에 대해서 회사의 공식 견해를 밝혔는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비판하고, 그리고 저 개인에게는 위로의 문자나 전화를 주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보태라고 하지만 저희들의 공식 입장은 커뮤니티에 올려간 내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정치본색 진행자가 바뀐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KBS에서 최강시사를 진행했던 최경영 기자가 다음 주 정치본색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오늘 방송 마치면서 자세한 소식 함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본색 시작하겠는데요. 네덜란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ASML과 1조 원의 R&D 연구개발 투자를 한국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작년에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역대급 정상으로서 ASML의 클린룸 방문이라는 뉴스도 뜯어보니 별게 아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순방성과라고 국내 언론이 이렇게 찬사를 보내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그 언론은 실제로 이것이 대단한 성과라고 믿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똑똑한지, 아니면 언론이 정말로 원하는 기사를 그대로 써주는 것이 정확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귀한 세 분 모셨습니다. 정치 현안을 깊이 있고 그리고 정말 진하게 토론해 주실 세 분인데요.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장윤미 변호사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제 세 분 모시고 저희들이 좀 뜨겁고 그리고 활기차게 토론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역시 지금 이제 국힘으로부터 시작되는 장제원 불출마 선언, 이어서 칩거에 들어간 김기현 당대표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이제 어제는 측근들에게 최종적인 거취와 관련된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오늘쯤 아마 기자회견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장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최근까지 나왔던 지형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했었잖아요. 그때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당부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처음에 이른바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는 기명투표로 진행이 되죠. 본회의에 올려지면요. 아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겁니다. 그럼 다시 올려졌을 때는 이게 무기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변수를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기현 체계를 어쨌든 유지를 하고 공간이 같은 데에서의 어떤 이 공천 배제 같은 가시화된 움직임을 최대한 뒤로 할 것이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실린 버티기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조간을 보면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초선들이, 저는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들이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그렇습니다. 김기현 체계를 좀 물러나라고 이야기한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자살 특공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하는 거 보고 이게 아닌가벼?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조선일보의 진단입니다. 이거 대통령 의중이 장제원에서도 멀어졌으면 김기현도 아닌가? 이러면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딱 그 수준이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김기현 대표가 어떤 거취 선택을 할지는 좀 굉장히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자, 신중론이시고요. 신규 변호사, 오늘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 선언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사실 윤요한 혁신위의 임명 주체에 대해서도 지금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당권을 놓고 사실 대통령의 사당화, 그리고 또 기존에 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분들의 여러 가지 공천을 앞두고서 이런 알력 다툼 속에서
당의 지금 질서가 무너진 상황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 과연 이제 이 사태를 수습을 할 책임은 김기현 대표, 당 대표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결단은 내려야 될 것인데요. 아마 김기현 대표는 현재 당 대표직과 울산 출마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둘 다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대표직을 유지하면 울산 불출마를 한다든지, 아니면 울산에 출마하면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든지, 아마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장고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에도 사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로 인해서 사실 이 국민의힘의 지금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정리될 거라 보진 않기 때문에 지금 저는 어찌됐든 김기현 대표가 오늘 안에 결과는 입장을 밝혀서 이 수습 방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하태경 의원이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언론을 통해서 견해를 밝혔는데 그거 보고 지금 변희재 대표 말씀 듣겠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그동안 버텨왔잖아요. 김기현 대표도 사실 당내에서는 뭐 불출마한다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요? 예, 기정사실인데 똑같이 이제 혁신에 밀리지 않겠다 그런 모습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제 너무 제가 볼 때 이제 좀 정무적 타이밍 감각이 좀 많이 다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지난번 보궐선거 패배했을 때 강서. 네. 그때 저는 불출마 선언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김기현 대표는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를 했죠. 총선 치면 정계 은퇴하겠다는 식으로. 근데 문제는 이제 좀 당내에서 기정사실이고 좀 아는 사람 다 알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 불출마 비교했을 때 큰 감흥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대체로 어떻게 갈지 모른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거부권 전국에서 좀 더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급작스럽게 사퇴 쪽으로 가는 걸로 봤어. 혼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질서 있는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원래는 다들 이제 인요한 혁신이가 이제 패퇴했다고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사실 아무것도 이런 거 없고. 근데 최근에 이 조중동 지면이, 그러니까 제가 시작점을 찾아보니까 조갑재 씨가 정말 오래간만에 조선일보의 전면에 등장해서 이준석 손잡아야 된다, 윤석열이. 이게 지금 스타트로 해가지고 조중동 지면에서 이른바 국힘당에 대한 전면개혁, 그리고 김건희 처리 문제, 뭐 사실상 위패를 시켜라, 막 이런 수준까지 얘기를 하면서 조중동이 완전 정치에 개입해서 국힘당을 끌고 가는. 그러니까 윤석열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자기는 나서야 되겠구나 해서 현재까지 오늘까지 오는 거면은 조중동 지면이 하자는 대로 다 가고 있거든요. 그걸로 볼 때는 김기현 같은 경우는 불출마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당대표 사퇴까지 가지 않을까. 그 정도 해야지 뭔가 이제 조중동이 판을 짤 수 있는 구도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한쪽은 사퇴 이후에 비대위로 간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간을 넓혀서 이준석 전 대표까지 끌어안는 뭔가 모양새를 원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데 신인표 연사 어떻게 보십니까? 신당 운동 한참 하고 근데 이게 계신데. 국민의힘은 사실 예측이라는 게 어려운 게요. 이게 무슨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랑 친하냐, 누가 누구를 먼저 배신하냐, 지금 이런 걸 가지고서 당이 돌아가고 있고 굉장히 예측 불가능성 속에 있다라고 하는 진단이 가장 정확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어제부터 이제 연락이 안 된다, 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외부와의 연락은 단절하고 아마 장고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정을 내리면 뭔가 중대한 그런 결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김기현 대표는 이준석 대표랑 지도부를 같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김기현 원내대표 체제로 대선을 치러왔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한 친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맞을 거라서 아마 물밑에서 여러 가지 소통들은 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장제원 의원의 어제 기습적인 불출마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계획을 진행하던 것들이 좀 장제원 의원의 그런 돌발 변수로 인해서 뭔가 좀 틀어진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은 저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를 그만두든 울산 지역구를 포기하든 둘 다를 포기하든 그 셋 중에 하나의 경우의 수로 좁혀지지 않나? 저 그렇게 봅니다. 뭐 일설에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장관으로 좀 내정이 내락이 된 거 아니냐. 또 국무총리를 맡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적정하게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그래고 정치적 계산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장고할 거냐 한 10분만 생각하면 어떻게 가는지 뻔히 아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특검법 관련으로 제가 바로 넘어가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에 국힘에서 단합해서 제의가 되는 걸 막아야 하는데 네. 그때는 이제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더 유리하다고 했고 네. 그런데 어제 제가 이런 상황을 보니 오히려 김기현 당대표가 없더라도 비대위원장이 힘 있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전체적으로 통솔하기 때문에 굳이 김기현 당대표 체제로 특검 정국을 돌파할 필요가 없다. 이런 계산을 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다라고는 보는데요. 또 여러 특검과 관련한 변수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토 목소리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걸 당론으로 우리가 이걸 부결시키겠다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광판에 이름이 뜹니다.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 그때는 어쨌든 12월 28일 날 올라가기 때문에 시한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는 아마 단일 대우로 움직일 겁니다. 김기현 체제든 아니든. 그런데 만약에 하위 20%를 뭐 민주당도 뭐 감점을 하고 이런 룰이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도 거의 뭐 배제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국면에서 그 스케줄을 빨리 끌어오진 않을 거예요. 그건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총선 전에 올리는 건 너무 국민의힘으로서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는 전격적으로 총선 이후에 하는 건 받겠다. 이거는 하겠다. 이건 김건희 특검을 우리도 통과시키겠다. 약속하겠다. 그 민주당이 받겠습니까? 그걸?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쨌든 정치적인 호재니까 그걸 받을 리가 있냐라는 질문에요. 이게 그렇다면 이걸 정치적인 의도, 공세로만 민주당이 끌고 간다라고 다시 재공세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빌미는 있다라고 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법안은 이게 이미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법안을 수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여야가 적극적으로 합의하면 거기에 명품백 문제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합의만 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특검법 합의를 통해서 특검을 총선 이후로 미루자? 가능성 있죠. 있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전제는 지금 조중동이 오늘도 이제 칼럼에서 나왔는데 이제 김건희에 대한 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특별감찰관을 붙여라. 그러니까 김건희를 전담하는 특별감찰관을 붙이고 뭐 아니면 김건희를 아예 사저에서 쫓아내라 사저로 등등의 그런 대로 야 더 이상 이제 김건희가 이렇게 막대기 행동을 못하게끔 보이는 장치들을 해놓고 이제 야당하고 이 거래를 해서 총선 뒤로 넘기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죠. 아, 근데 이게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는 좀 그러니까 다른 이제 것 그 같은데. 28일까지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 선 조치를. 예. 이제 대통령실에다가 지금 어떤 조치를 김건희에 대해 조치를 하냐. 예를 들면은 검찰이 수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특검 전이라도. 디올백 같은 문제, 딴 거 뭐 주가 조작 아니더라도 디올법을 긴급 수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조치들이 좀 된다 하면은 뭐 거래가 가능할 수도 있죠. 저 장윤미 변호사나 지금 변희재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여러분 방송에서 처음 듣는 내용이고 저도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이런 그 예를 들어서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요. 어찌됐든 민주당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연말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면 특검은 가되 지금 현재는 가지 않는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해서 저도 약간 놀랍기도 한데 결국 이제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윤석열 대통령이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는 이런 이제 전망인데요. 실제로 이럴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기 변호사. 글쎄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지금 뭐 디올백 관련된 몰래카메라 촬영도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여론이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수사를 피할 길은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것이 뭐 기존의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뭐 공수처나 뭐 검찰이나 이쪽에서 하든지 아니면 지금 뭐 특검을 하면서 그 특검 과정 중에서 여론의 힘을 입어서 그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 사실을 추가로 더 국민들의 여론을 힘입어서 수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관련해서는 국회 자체도 지금 뭐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뭐 선거제도나 예산 문제나 다양한 지금 복합한 문제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 떼내가지고 다른 것만 하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 12월 28일로 아마 예정이 돼서 표결을 할 것 같은데 저는
법안은 표결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법안에 대해서 거부하는지 여부 또 이걸 통해 가지고 국회에 돌아오면 또 무기명으로 이제 출석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은 또 통과가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12월을 넘어서서 1월 달까지는 상당히 국회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앞으로 펼쳐질 정치적 상황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요. 장윤 변호사 지금 네.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총선기획단위를 총선기획단에 하고 있습니다. 활동하시는데 자 정치적으로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여당 쪽에서 네. 김건희 특검 좀 미루되 제대로 수사하자 이렇게 하면 민주당은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받든 받지 않든 정치적 이해득실로 봐서는 국민들이 이렇게 특검법을 강행해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민주당? 이게 총선 전에 민주당으로서는 정치적 호재라는 거는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게 정말 대의를 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단순히 정치 기술적으로 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저는 그거는 온당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대통령은 전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당론으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그리고 추가로 이른바 제가 한겨레 사설을 보고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이거 왜 수사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요지입니다. 이게 민주당의 공직자 내지 공직자 배우자가 이런 300만 원이 넘는 파우치를 받았으면 검찰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을 거예요. 샌드위치, 뭐 샴푸 다 뒤져내는 게 이번 정부의 검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정치권이 풀어야죠. 이걸 특검법에 같은 수사 대상으로 넣는 겁니다. 특검, 특별검찰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약속과 확약을 문서로서 받으면 전 총선 이후로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견해로는 어떻습니까? 그 평론가이면서 언론사 대표로서 아니, 이게 이런 사실은- 방식으로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는 것이 맞다? 이게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꼬인 게 예. 아니 이렇게 지금 총선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부인 특검이 밀고 가면은 총선에 심각한 영향을 주긴 주지요. 그래서 원래 이건 피하는 게 맞는데 그랬으려고 그랬으면은 애초에 이걸 패스트에 올리기 전에 그때 협의를 했어야죠. 이제 이 여당에서 자기들이 도망가 버리니까 패스트에 올렸고 그 스케줄대로 와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원칙과 명분을 이건 집권 여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총선 때 특검 영향을 피하고자 하면은 특검이 들어갔을 때 정도의 상응하는 선조치가 분명하게 나와야 돼서 그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아까 전제 말씀드린 조건은 대로 예. 최소한 디올백은 지금 당장 검찰이 수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 이거는? 수사를 수사하면 하고. 되는 거예요. 검찰 수사하고 김건희 대국민 사과에다가 뭐 심지어 그 말도 하더라고요. 백담사로 가지 않았습니까? 옛날 전두환 예, 같은 예. 경우 김건희가 백담사로 가든지 그런 정도까지는 해야지 이게 여론 설득 가능하지. 지금 김건희 특검법 찬성이 70%가 넘는데 이거를 국민들의 설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조치에 달려 있다고 봐요. 저도 이 특검법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요. 특검법이 나오게 된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공정과 상식을 가장 우선에 내세웠고요. 또 민주당에다가 내로남불을 비판하면서 집권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쭉 지금 통틀어 오면서 뭐 김건희 여사의 그런 뭐 학력 위조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또 오빠와 관련돼 가지고 공흥지구 관련된 사건이 있었고 또 장모와 관련돼서 장고 조작 증명 그 위조 사건이 있었고 이 양평땅 사건이 굉장히 또 컸던 거거든요. 근데 양평땅 논란도 명백하게 물증들이 나오고 증언들이 나오는데도 검찰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묵은 의혹이기는 합니다만은 대선 때 문제가 제기됐던 것들이 그럼 특검을 하자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 절차를 따라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인데 오히려 이것을 뭐 선거의 영향이나 이런 걸 따져가지고 또 이거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럼 누구 권력자만큼 봐주는 거냐?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잖아요. 오히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도 매우 안 좋다. 본인들의 말을 뒤집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첨언하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너무 단정하는 건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수사해보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근데 떳떳하니까 수사받아라라는 말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수사를 받아야 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조차를 막으면서 마치 김건희 여사를 성역화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보수 지지자들도 이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 전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말씀은 이제 변희재 대표께 질문을 이어가면 이제 국힘 쪽에서도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보수 언론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 이번에 정리하지 않으면 총선 끝이다.
이제 이런 이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방위 압박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 마음대로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게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의 좀 종합된 결과치인데 자, 이런 압박이 국힘과 보수 언론으로부터 오면 대통령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이 이제 한마디로 이 정치 개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거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건데 예. 조중동 입장에서는 이대로 놔뒀다가는 자기 지지 기반이 다 붕괴될 상황이니까 특히 이제 뭐 수도권에서 6석밖에 안 된다는 얘기 나왔을 때부터 비상이 걸려버린 건데 세 가지가 크게 이제 윤핵관들 정리하고 김건희 정리하고 이준석 손잡는다 세 가지거든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근데 현재까지는 지금 대통령 쪽에서 조중동이 주장하는 걸 좀 받고 있어요. 거의 받고 있어서 이 김건희 문제도 저는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봤을 때 정치검사 시절 때부터 언론에 의존했었고 중앙지검장 때도 이 조중동의 그 족벌 사주 찾아다니면서 인사지고 다녔고 즉 완전히 언론에 만들어진 그런 스타일이어서 자기 스스로 정치력을 만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뭐 윤석열이 만약에 이걸 못 받겠다 그러면 김건희하고 둘이 같이 사퇴해야 되는 거고 네. 대통령도 유지하려면 조중동이 시키는 대로 김건희 정리해야 될 겁니다. 참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희한합니다. 언론이 시키는 대로 대통령과 영부인이 정치적 행보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 그리고 국힘은 아무 소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겁이 나든 부담이 되든 그런데 이제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국힘에서도 대통령 부부를 압박하고 있다. 참 희한한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양평 게이트 문제까지 만약에 정치적으로 여야 간에 협상이 가능하다고 하면 수사를 하자.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양평은 이제 민주당 입장은 국정조사로 하자는. 국정조사로 예, 일단 가는 거고 하자는 수사는 아직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간다. 예,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 최상병 사망 사건과 이제 양평에 대한 그 노선 변경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그 오송 참사와 관련한 세 가지를 국정조사로 이제 가져가는 게 민주당의 좀 방향이고 그거는 민주당 단독으로 또 통과시킬 수 있는 방향이니까 그건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최상병 생각합니다. 특검법 발의되지 않나요? 그건 국정조사로 세 개로. 그게 특검 안 패스트트랙 갔어요? 두 안 개는 갔어요? 하나는 네. 대장동 50억 50억 클럽과 클럽이요. 아니 그렇게 뒤늦게 까지 최상병 올려서 지금 4월에 이제 올라간다는데. 아, 4월에. 그러면 제가 그거는 한번 뭐 확인해 추가로 좀 보겠습니다. 확인이 좀 예. 필요하고 어찌됐든 여러 가지가 국정조사와 특검 특검으로. 이제 이런 게 좀 섞여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세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올 연말에 우리가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큰 정치적 협상의 장은 열릴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제안하는 여러 아이디어가 현실 정치에 그대로 적용이 될지 아니면 지금처럼 매우 경색된 국면에서 여야 간에 죽기 살기 정쟁을 이어갈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지금 김건희 여사 이슈가 어느 정도 제거되는 상황에서는 정치가 다시 복원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 이후에 비대위로 간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주도할 수 있는 적임자 또는 지금 현재 예상되는 인물 누구냐? 신 변호사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정치적 타협이 가능할까라는 걸 먼저 좀 전 짚어봐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정치가 사망 상태 아닙니까? 예.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대화가 이미 단절된 지 오래됐고 서로 남은 거는 증오와 미움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그 극단적인 대립으로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정치적 타협을 만들어서 넘어간다? 전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를 우리가 확인해봐서 알겠습니다만은 이분은 뭐 누구에게 뭘 주고받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뭔가 여기서 못 막으면 양평 논란도 또 특검이 들어갈 거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초반에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서 계속 강대강 대치로 저는 더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증거가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 아닙니까? 이거 거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그 소위 말해서 막하는 국정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타협의 여지는 거의 없고 그냥 막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건데 그렇다면 뭐 이제 국회에서 넘어오면 거부권 쓰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국회가 제의를 해서 아마 저는 통과가 되는 방식으로 갈 거라고 보는데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김기현 대표가 지금 그 지점을 고민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이 내려오면은 총선을 지금 4달 앞두고 나서 이 당무와 또 선거 관리라고 하는 이 총선을 앞두고 당을 운영해야 되는데 과연 이거 누구를 갖다 앉힐 것이냐. 본인이 사퇴하면 후임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도 지금 마땅치 않은,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설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저는 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일 것이고, 그렇게 한동훈 장관을 안 친다고 하면은 한쪽은 대통령, 검찰 출신 대통령, 한쪽은 검찰 출신 비대위원장, 뭐 선거해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국민의힘이 최악수를 둘까라는 건 저는 아직은 좀 의문입니다. 그 말씀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얘기는 호사가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일종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처럼 좀 들리는데, 뭐 그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이런 정치적 타협의 상황은 올 가능성이 극히 드물다고 일단 진단을 하시는 거네요. 저는 그런 타협의 국면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그걸 보고. 기대하는 것은 정말 저기 동해바다 가가지고 잃어버린 바늘 찾는 게 더 빠를 수준이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지금 당은 굉장히 원하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와야 그나마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라는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근데 당사자인 김기현 대표, 한동훈 장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놓을 수 있는 수 중에 가장 악수거든요. 근데 가장 악수를 당에서 원한다고 놓느냐?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보는 겁니다. 변 대표도 이제 신익규 변호사는 이런 상황이 아예 올 수가 없는 구조 위에 있다는 것이고. 아니,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이 특검법이 총선으로 걸려버린 건 야당 잘못이 아니거든요. 네. 협의 안 한 여당 잘못이니까 그냥 밀어붙여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거부권 행사한다 그러면 더 좋죠. 총선 때 그러면은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 못하도록 200석 몰아달라. 그리고 특검만 3개 던져버리고 예를 들면 양평이나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데, 저는 야당의 리더십 자체가 현재 지금까지 이렇게 이 정부 여당을 밀어붙이는 리더십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가 계속 그 대통령에게 면담을 거의 구걸하고 있고, 저는 그런 상황에서 요즘에 조중동 논조가 만나라 그러고 있습니다. 왜 안 만나냐 이재명 대표를. 이런 거 볼 때는 조중동은 지금 타협을 하도록 계속 조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타협을 해보려고 아마 시도든 들어가겠죠. 근데 물론 야당은 그냥 밀어붙여도 상관없는 입장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한동훈 카드는 만약에 이걸 타협의 장을 만들려고 했을 때 한동훈 카드는 최악의 카드죠. 네. 이거는 여당이 수세가 되면서 이 특검법 연기를 구걸해야 되는데 한동훈이 가서 그걸 한다? 그거 안 맞지 않습니까, 캐릭터가? 언뜻 드는 생각이 그러면 김한길 그 예를 들면 그 국민의힘 제일 적합한 예. 캐릭터는 김한길이고, 예. 그 김한길의 아바타라는 인유한이라든지 이게 맞죠, 지금 이 구도로 볼 때는. 그 말씀은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실패로 나갔는데 다시 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은 네. 기시감이 드는 것이 이미 비대위원장 내가 맡겠다 달라고 마지막에 요구하고 본인이 이 시점에 물러나고, 그리고 어떤 압박에 의해서 김기현 당대표도 그냥 손 털고 나가야 되는 걸로 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을 예측하고 있지만 퍼즐을 맞춰보면 그것이 마치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느낌도 그렇게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막힌 부분을 조중동이 지금 돌파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한동훈을 투입한다 그러면 선대위로 투입돼야지 지금 비대위 투입했다가는 그 관리가 되겠습니까? 결국 이게 이제 큰 돌을 하나 채우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동시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민적인 불신이나 분노가 결국 원인 제거를 통해서 뭔가 정치의 물꼬가 트이고 비대위원장 문제, 선대위원장 문제, 그 상황에서 또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게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면요. 저는 정치가 거의 질서가 무너졌다. 특히 국민의힘은 탄핵 이후에 거의 뭐 당이 부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간신히 부활했다가 지금 또 추락하는 이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이라는 것이 어떤 과거의 문법도 깨졌고, 그리고 어떤 질서도 없고, 또 권위 주체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다들 동상이몽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지만은 정치에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1+1+1+1이 10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다 모으면 또 빵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각자가 정치적으로 본인이 옳다라고 합리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도 이것이 집단적으로 모였을 때는 엉뚱한 결과를 내는 경우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그럼 이 어려움을 과연 극복하거나 이 어려움을 수습할 능력이라도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저는 수습할 능력조차도 저는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마 할 수 있는 평가보다 더 나쁜 평가는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저는 기대도 적고
능력도 없고 아무 가망도 없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흘러는 가는 거고요. 4월 달이 지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총선 이후에 국회의 지도를 다시 한번 펼쳐보면 아마 지금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른 저는 새로운 그런 국면이 열려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렇게 있는데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김건희 문제나 뭐 모든 윤핵관 문제나 이런 것들이 누적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해결을 해왔어야 될 문제를 아무것도 안 하고 해결 안 하고 있다가 이러면 총선 지겠네? 야, 한 번에 해결해.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조중동의 의도대로 이게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 못하고 오히려 이 잘못 컨트롤하다가 그냥 사전에 폭발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하나만 저도 첨언하면 대선이라는 국면에서는 뭐 조중동도 역할을 할 수 있고 후보가 1대1 구도니까 뭔가 단일화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총선은 253개 지역구에 다 나가지 않습니까? 이 대선과 총선은 선거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게다가 또 정권 심판적인 성격을 또 갖기 때문에 전 이거 조중동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 정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닌가 전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두 분이 이제 좀 반대의 의견을 내면서 토론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고요. 들어보니까 야,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도 드는데 제가 민주당 지금 총선기획단에 계신 장윤 변호사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를 하면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에는 민주당은 정권 퇴진 투쟁으로 바로 나가서 이것을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총선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이제 이런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거부권 행사 문제, 그 김건희 특검 문제는 양보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의견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타협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당대표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일단 제가 총선기획단 대표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민주당에서 탄핵이나 퇴진이 거론되진 않습니다. 예, 예. 공론화된 장에서 거론할 사안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도 특검에 대한 목소리가 70% 이상이 나오고 있고 그거는 정권이 해결해야 되는 사안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걸 하지 않는 건 상당히 비겁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네덜란드 순방을 가고 국내를 비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서라도 12월 28일 날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것들이 어쨌든 의혹을 최소한이라도 밝히고 지금의 수사기관이 특히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기하고 있고 손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분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흐지부지 된 거 아니냐.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문재인 정부 검찰이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었죠. 문재인 정부와 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각을 세웠죠. 법무부와 굉장히 날선 공방을 가져가고 서로 막 징계하고 거기에 대해서 되치기를 하는 그런 국면 속에서 이 수사를 들여다봐야지 어떻게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수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관계를 호도한 거고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이게 역풍 불 것 같으면 어떻게 밀어붙일 수 있었겠어요. 이런 특검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너무 발목 잡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새겨가면서 어쨌든 정치 플랜을 짜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관철시킬 수밖에 없을 거고 현실적으로 제일 높은 가능성은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내거나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불가침의 영역이라고 하니까요. 김건희 여사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거기에 맞서서 총력으로 이걸 다시 가결되도록 가결되지 않으면 그거는 민주당의 역풍을 몰아오는 게 아니라요. 민주당의 퇴진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요. 국민들이 그런 언급을 먼저 하실 그러니까 겁니다. 타협이 안 되고 거부권 행사되면은 뭐 그때는 뭐 자연스럽게 윤석열 퇴진 총선이 치러지는 거죠. 그건 뭐 민주당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요. 네, 그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책 타협의 가능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것인데, 자, 지금 이제 쟁점 자체는 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두 가지로 이제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 중간 지점이 지금 현재는 존재하는 것 같지가 않고요. 아니, 시도를 할 거라고 그러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네. 시도를 할 거다. 시도를 할 것이다. 근데 잘못 핸들링하면 거기서 폭탄 터진다는 거죠. 폭탄 터지고. 자, 그렇게 가면 이제 총선은 포나마나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국민의힘이 총선까지 간다? 뭐 여러 가지로 민주당도 갖고 있는 약점이 있지만 사실 민심의 도도한 흐름은 심판선거고 윤석열 대통령 지난 보궐선거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보다 훨씬 혹독한 결과를 맞을 것이라고 다 예상하니까 자 이런 정치적 대타협 또는 정치적 대전환이 없으면 총선 보나마나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미 현명하신 국민들께서 이미 한번 성적표를 모의고사로 주셨거든요. 물론 강서구에 한정됐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일반화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강서구청장의 그 보궐선거에 정말로 강하게 양쪽 진영이 세게 붙었잖아요. 거기서 17.15%포인트라는 차이로 국민의힘이 패배를 했는데 참 그 패배 이후에도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는 게 마땅한데 사퇴하지도 않고 임명직 총사퇴라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국민을 기만하다가 또 한 번 이철규라는 사람이 또다시 지금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돌아오는 정말 국민을 농락하는 식의 정치가 아니죠, 이것은.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저는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총선을 좀 예측해 보면 윤석열 정부가 뭐 F 학점이 아니라 뭐 B나 C 학점 정도만 만약에 국정 운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사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터져버리면요. 이거 총선에서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더 심각한 게 국정 운영 자체가 F입니다. 제가 볼 때 낙제거든요. 근데 낙제에다가 김건희 여사까지도 이렇게 무리한 방식을 쓴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지지하던 국민들, 내지는 그 콘크리트라고 하는 그분들조차도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여론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단지성이 모여서 정말 국민들의 총의가 총선에서 반영이 될 텐데, 그때는 저는 국민의힘에 줄 표는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근데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의 승리 확정은 이건 아니에요. 예. 민주당이 만약에 이 국민적 분노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상한 야합을 한다거나, 그 지금 선거제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더 많이 먹으려고 병립형 뭐 회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신당 폭발하게 되고요. 만약에 지금 정도 민주당이 앞서간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도가 완전히 압도해야 되는데, 실제로 정당 지지도도 그렇지 않거든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아마 역대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신당 기대치가 40%가 넘어가요. 이럴 때가 없을 정도로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국민의 그 요구를 민주당이 전혀 수용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벌어진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은 침대 축구가 연상되는데, 아, 요대로 대충 가면 이겠지. 그러다가 뭐 민주당도 크게 당할 수 있는 거죠. 크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대안을 내세우고 현재 집권 여당과 정말 명확한 쟁점을 만들어 싸우지 않으면 총선 결과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중간에서 뭐 하나 튀어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저도 하나만 여기 첨언을 예. 하면요. 최근에 그 보수 언론에서 서울 49개 지역구의 여론조사 결과 그거 보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6석 정도밖에 못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산술적으로 양당 제치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49석 중에 6석을 하면은 43석은 민주당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국민들의 마음에 민주당이 43석을 수도권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할 만큼 그러면 지지를 할 수 있을까요? 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민주당에 대한 심판 여론도 높으니까요. 그것이 양당의 적대적 공생으로 오랜 시간 지속돼왔고, 저는 골물대로 골마왔다. 이제는 터지는 일만 더 남았다고 보는데, 이번에 참 다행인 것은요. 지금 뭐 신당 얘기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신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굽히지 않고 끝까지 소신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면요. 국민들이 저는 이번에 평가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그 대중정당이라고 하고 오랜 시간 한국 정치를 이끌어온 분들이 제 역할을 못해도 이건 너무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삼지대나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해서 마음을 못 줬던 이유는 하는 짓이 거의 유사하니까. 그 대형 정당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러면서 그냥 기존 정당 회귀해버리고, 그 정당들은 이합집산했다가 힘을 못 쓰고 또다시 복귀하는, 이게 반복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로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각자의 색깔을 내가지고 끝까지 완주하면서 국민만 보고 가는 세력들이 여러 개가 튀어나온다면은 전 그중에서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시고 그 표로서 저는 국민의 민의가 그대로 돌출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신인규 변호사가 저렇게 이제 강한 의도로 말씀을 하시니 저는 뭐 속이 뻥 뚫리고 시원해지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좀 약간 이제 그 방향을 달리해서 말씀 하나 드리면요. 요즘 댓글의 성격이 좀 신인규 변호사에 대해서 좀 다른 거 느끼십니까? 제가 이제 늘 그 여론의 흐름들을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청취를 하는데, 확실히 신인규를 지지한다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제가 신인규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속사포 좋다 이런 것에서 정말 한국 정치를 바꿔갈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인이다라는 글로 해서 약간 느낌이 이랬습니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여러와 같은 성원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국민의힘과 뭔가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고 갈 수도 있다는 약간 느낌이 오고 나서 그분들이 상당수가 신인규 변호사의 민생동행 창준이 쪽을
뭔가 기대하는 듯한 또는 신인규가 지금 하고 있는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반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으니 본인의 논평은 필요 없고요.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전에 하셨던 그런 말씀을 계속 지키면서 그러니까 이준석과 좀 차별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인규 변호사는? 저는 좀 그런 느낌을 그런 그래 생각이 있지 받았습니다.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토론 시간이 없지만 이준석 지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기현 대표체가 무너질 것 같은데 김기현 대표를 약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어제 한 게 있는데 그 싱크 듣고 계속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아, 없습니까? 자, 그러면은 기사 내용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 무너져라 라고 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너희들이 욕할 자격이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옹호한 듯한 이런 그 뉘앙스를 풍겨서 여전히 변희재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이 아니라 국힘 안에서 둥지를 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것과 좀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이준석 이 취지는 김기현만의 잘못이냐, 예. 다 잘못 아니냐, 예. 그러면 사실 어디로 사례 가야 됩니까? 이거 윤석열한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준석은 반윤 안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반윤연대는. 윤석열과 대립각 세운다거나 윤석열을 퇴진 주장 안 하겠다. 그러니까 공간이 하나도 안 나와버리잖아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게 되고. 근데 오늘은 이제 이 국힘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0%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국힘당 복귀 안 한다 그러면 윤석열 치받고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 시장이 제일 큰데 국민의 7, 80%가 윤석열을 싫어하고 있는데 그 시장 가야 그 시장 안 들어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국힘당 복귀 안 한다 그러면은 이 친구 이거 지금 이 연동형 때 이거 위성정당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조중동이 조정을 해줘가지고 국힘당 그대로 가고 첫째제로 이준석은 그 위성정당을 맡아서 가려는 거 아니냐? 하여튼 저는 뭐 솔직히 이준석의 그 정치 공학이라는 게 거의 공작 수준이기 때문에 전혀 신뢰를 안 해요, 그 친구 말 자체를. 그리고 현재 말하는 거는 만약에 새롭게 자기만의 신당을 창당한다 그러면 지금 신인규처럼 얘기해야 되거든, 신 변호사처럼. 네.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이 친구는 지금. 개인적으로 신인규 변호사 요즘 저렇게 막 강하게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게 먹히고 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막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 새로운 당을 만드는데 구체 주제 중에 핵심인 여당과 정부, 특히 대통령을 비판 안 한다? 그거 신당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혹시 하실 말씀 간단히 좀 아니 하실래요? 근데 저는 사실 뭐 반윤으로 뭉치겠다 전 이런 거는 할 생각이 없고요. 결국 비토 정치를 하나 더 넘어서는 저는 비전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신인규가 지향하는 그러니까 민심 동행에서 지금 만들고자 하는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저는 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확고하고요. 저는 그 소위 말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저는 일단 기성정당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가지고 기성정당 방식을 똑같이 하면요 차라리 구간이 명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새로운 정치를 꿈꾸시는 분들 저는 다원화의 시대 정신 하에서 오히려 환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더 나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왔을 때 더 선명해야 되고 더 확고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나오면 나오는데 새가 약하니까 서로 최소한의 공통점만 있으면 다 같이 걸고 가자. 그게 누군가는 최소 강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또 반년 텐트를 쳐가지고 모이자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본인들의 생각을 더 국민들 앞에 선명하게 알리는 데에 노력했으면 좋겠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더 좋다. 저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뭐 이준석 대표는 12월 27일에 그 탈당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지금 평가하는 건 좀 이르기는 한데요. 지금까지 저와 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좀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10월 25일에 이미 나왔고요. 이준석 대표는 12월 27일까지는 기한을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그 공간 안에서는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하나가 있고 저는 검찰에 대해서 제가 직업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법조에 대해서는 제가 이준석 대표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을 갖고 있고 이 검찰의 특수부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박영수 특검 제가 뭐 군부 하나회에 비유를 해가지고 특수부 하나회라고 제가 비유까지 했는데 이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으로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는 옳고 그름, 가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법조인으로서의 그런 전문성과 조금의 특수성을 가지고서 좀 입장이 달라 보일 수 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세 분이 좀 치열하게 논쟁을 해 주셨는데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연말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정치를 또 끌어갈지 여러분 좀 관심 있게 참고로 그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리얼미터 조사하는 결과 보면요. 예. 지지층의 절반이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합니다. 예. 국힘당 지지가 8%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한 기대치는 뭐였냐? 윤석열과 싸워주길 바라는 야권 지지자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얻을 표가 없는 거죠. 예. 지금 어쨌든 야권에서는 저 소영길 신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퇴진을 목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글로 갈 거 아닙니까, 표가. 이준석이 얻을 표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 지난번에 바른미래당 했을 때도 똑같은 문제가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비교했을 때 과감하게 신당으로 새로운 길을 가는 거는 이미 포기한 상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날지 아닐지는 좀 여러분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는데 역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을 하면서 대단한 외교 성과를 거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김태효 그 대통령실 그 국가안보실 1차장 얘기 듣고 바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아스멜은 이번에 차세대 반도체 제조기술 R&D 센터 건립 MOU를 체결했는데요. 양 기업은 내년부터 1조 원을 함께 투자해서 국내에 R&D 센터를 설립하고 아스멜의 차세대 EUV 노광 장비를 기반으로 초미세 반도체의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MOU 체결식에 참석한 데 이어 최신형 EUV 노광 장비 생산이 이루어지는 클린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아스멜 본사 방문은 외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네덜란드 정부와 기업의 한국에 대한 높은 신뢰와 강력한 협력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저 말을 그대로 뭐 받아들이면 뭐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ASML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삼성과 함께 그 R&D 센터 연구개발 시설을 한국에 투자하기로 예고도 했던 것인데 왜 저렇게 이제 그 가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느냐. 실제로 드러내놓을 만한 게 없으니까 오히려 언론을 동원해서 대통령의 치적을 과잉 홍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갔는데 어쨌든 그 내용에 대한 논쟁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정보 체계가 실제로 객관적이냐 아니면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초접전 상황이 벌어졌다. 두 번째, 세계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판세를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도 실제로는 과거에 다 있었던 일인데 마치 새롭게 하는 것처럼 클린룸 방문이라는 것도 또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했는데 이미 작년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그 클린룸을 이미 들어갔다 왔어요. 그 누구든지 들어가서 관찰 또는 방문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이런 것들을 홍보하다 보니 야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홍보하면 결국에는 대통령은 대단한 성과를 낸 것처럼 근데 알고 보니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것이고 형식인데 그러면 차라리 뭐 잘 쉬고 왔다 뭐 이렇게 해버리든지 해야 하는데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점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너무 잦다라는 비판도 많고요. 또 갔다가 돌아와서 원래는 그 여야 다 모여가지고 순방 보고도 하는데 이런 것도 안 하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하는 말은 늘 성과가 있었다. 이런 말을 지금 부풀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가가지고도 뭐 비슷한 맥락의 저는 연장선이라고 보는데 뭐 과거에도 뭐 중동 갔다 오고 이러면은 항상 그 뭐 MOU를 얼마 체결했다 이런 식으로 부풀려가지고 또 비판받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내용들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서 기대를 하시도록 이제 만드는데 전 이거 약간 공갈빵 같아요. 겉은 달달한데 속은 뻥 비어있는 이 공갈빵 외교를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유감이고 저런 식으로 해도 이제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도 않습니다. 이미 이제는 정보가 하도 오픈이 돼 있어가지고 언제 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다 알거든요. 그 지금은 정직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정직하게 자신의 성과를 부풀리면서 오히려 신뢰를 깎아먹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가서 외교하고 성과를 내고 그 만든 내실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국민들 앞에 전달을 해도 이게 먹힐까 말까인데 지금 뭐 윤석열 정부는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홍보, 오로지 홍보. 근데 원래 홍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죠. 원래 사기치는 사람들이 홍보를 잘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도 뭐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 뭐 검사 시절 했으니까 사기꾼들 많이 잡아놓고 했을 텐데 사기꾼들이 뭐 다 싫은 얘기 합니까? 달콤한 얘기하고 좋은 얘기를 했는데 막상 열어보면은 아무것도 없을 때 기망을 당했다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런 의도까지를 제가 뭐 함부로 추인할 수는 없겠지만은 자꾸 이렇게 성과가 없는데 부풀리는 방식으로 공갈빵 외교로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좀 위태롭다. 기자 출신이신데 네, 우리 네. 장유미 변호사 이제 이렇게 하고 뭐 보수 언론을 비롯해서 예, 예.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네. 홍보를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민들은 아 그렇구나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믿습니까? 아니면 요즘 다 찾아보고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을 다 해냅니까? 한두 번은 뭐 속을 수 있겠죠. 한두 예. 번은 아 언론에서 그렇게 전망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기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기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기망의 대상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포함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께서 정보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로부터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보고받고 있는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강서구청장 선거 접전이라고 보고를 했는지 아니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대통령이 워낙에 좋지 않은 지표에 대해 보고를 받으면 경로하니까 아예 여론조사를 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예 경로할 대상 자체를 제거한 겁니다. 밑에서. 그건 대통령을 욕보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을 모욕하는 거예요. 제대로 했던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쇄신의 기회도 혁신의 기회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엑스포는 또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속된 말로 설레발을 쳤죠. 아, 이거는 전략적으로 1차 투표에서는 이렇게 하고 2차 투표에서는 그 뭐 사우디를 하지 않은 국가들을 취합해가지고 할 수 있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통령을 파리에 가서 PPT 이렇게 설치해놓고 설명하게 한 그 참모들부터 경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을 욕보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저는 반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덜란드. 아니, 국가가, 정부가 기업의 백업 역할을 해야지. 기업이 이룬 성과에 숟가락을 얹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부산에 왜 끌고 가서 떡볶이를 같이 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연말에 그 바쁜 1분 1초가 다 돈, 시간인 사람들한테 병풍을 세우는 게 그게 어느 시대에 봤던 풍경입니까? 독재 시대에 봤던 풍경입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 고찰 없고 또 네덜란드에 가서 말의 향찬을 벌인다? 그러니까 민생 외교니 세일즈 외교니 쑥 들어갔잖아요. 뭐 1호 영업사원 지금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찾아봤어요. 249억 쓰고 예비비에서 329억을 추가로 끌어다 썼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되는 외교 성과, 민생 성과 갖고 왔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좀 더 본질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한테 지금 보고를 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보고받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심기보자한다고 아예 얘기를 안 하거나 아니면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한다.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고 전 볼 수밖에 없는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 예, 예. 최근에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나 기시다나 지금 다 바닥입니다. 이 3명 대통령이 셋 다 바닥인데 예. 바이든이 자기 업적을 얘기할 게 없으니까 한국 기업들이 자기 임기 중에 72조 원을 투자했다는 걸 홍보를 했어요. 네. 바이든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했으냐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제일 많이 투자했을 정도로 했었는데 그럼 이거 한국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도주하는 거야, 미국 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윤 대통령은 또 자기 추적으로 얘기합니다. 한국이 72조를 미국에 투자했다. 이거 영국 가서도 33조를 투자했다. 한국에서 기업 못 해먹겠다고 도주하고 있는 거를 심각하게 해서 대책을 내야 될 걸 자기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는 보고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밑에서. 그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ASML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 우리 대통령이 갔다는 그곳 아닙니까? 그곳이 한국에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제조업이 들어와야 사실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현재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생산량이 적어가지고 국제 기준에 지금 이제 저탄소 또는 탄소 제로를 향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가야 되는데 한국은 그 기반과 여건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그 회사가 직접 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게 R&D 센터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걸 보면 지금 현재 정치가 얼마나 거꾸로 가느냐. 조금 전에 변희재 대표 말씀대로 미국에 72조 투자고 이번에 영국에 가서도 몇 조 투자를 33조. 하는데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랑입니까? 영국 기업을 한국으로 투자하도록 하고 미국 기업을 한국으로 투자하도록 해야 하는데 거꾸로 된 것도 홍보를 하니까 언론이 아무 얘기 없이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하고 국내 일자리는 죽어나고 민생은 더욱더 처참한 상황으로 빠지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에게 믿으라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는 뭐 여야 공이 이거는 좀 비판을 해야 될 지점인데 그 대선 공약 보시면은 한쪽 진영에서 뭐 일자리 100만 개 만든다 그럼 또 한쪽에서 120만 개 만든다 이렇게 경쟁을 하거든요. 뻥튀기 경쟁을. 근데 우리나라가요. 로봇가 일자리 대체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무인화가 가장 빠르게 지금 기술력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는 나라인데 이 무인화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요. 인간의 일자리. 뭐 저도 지금 변호사 일을 하지만은 변호사 직업도 언젠간 없어질 거라는 예측이 바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산업 구조라는 것이 너무 많이 빨리 바뀌고 있고 이걸 지금 세계적 흐름을 못 따라가면은 대한민국은 어중간하게 껴가지고 결정을 못 하다가 후퇴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대놓고 100만 개를 유치하겠다, 만들겠다. 지금 탈세계화 때문에 다 본국으로 좀 돌아가고 있거든요. 거기다 로봇은 일자리를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 지도자들이 최소한 정직해야 된다. 미래는 더 그 기술 혁신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자리 더 줄어든다. 그럼 일자리가 줄어들 때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더 유지시킬 것이냐 이런 논제들을 던지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정치 지도자들이요. 100만 개 만들겠다, 200만 개 만들겠다 막 숫자 경쟁합니다. 약속 지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공공일자리 막 만들어가지고 숫자만 채우기 급급하거든요. 결국 세금 부담으로 오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미래 산업 구조가 엄청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고 특히 이런 전 세계가 경쟁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원이 없잖아요. 인적 구조나 이런 투자나 시스템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무인화에 대해서 더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 아무리 좋은 나라들 다니시면서 공장 보고 오면 뭐합니까?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좀 더 본질적인 방향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변호사께 네. 여쭤보면 실제 언론이 좀 더 객관적으로 이런 사안을 파악해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좀 도움이 되고 또 실제로 그 집권 여당에도 좀 도움이 되는 방향이면 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쉬운 취재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 주는 것만 네. 받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브리핑 내용은 교차 검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요. 왜냐하면 네덜란드를 갔다 왔는데요. 네덜란드 총리와 만나서 막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정치 지형 자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네덜란드의 국내 사정 때문에 연정이 파기되면서 그 총리는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네덜란드까지 날아가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언급하는 언론을 저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또 어떤가요? 영국에서 대단히 많이 얻어온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짚어주신 대로 정반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제 전망을 내는 세계의 이런 경제 전망치를 내는 기구들에서 대한민국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갔다 온 이후에 성장률 같은 걸 높이 잡았어요. 투자를 우리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러 가면요. 영국 국왕이 왔어야죠. 영국 총리가 한국에 왔어서 읍소하고 협상하고 이래죠. 우리가 건너가서 선물 보따리를 풀듯이 하고서는 얻어온 거 없이 투자만 하겠다라고 하고 오는 건 그거는 외교가 아니에요. 그냥 퍼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퍼주기라는 걸 지금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날카롭게 갖고 있는 언론? 저 보지 못했습니다. 언론의 이 책임이 입증이 되고 있는 게 아니 한 일주일 동안 조중동을 때리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럼 조중동 1년만 동안 뭐 했냐고요. 그때부터 때리기 시작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특히 조중동이 이 윤석열의 정말 잘못된 통치들을 은폐해 왔기 때문에 누적된 거고 그건 이제 조중동만이 아니라 언론들이 똑바로 썼으면은 바뀔 수 있었다는 게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제 언론이 제대로 쓰고 알려줬으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국정 운영을 실패로 만들지 않았을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도 언론을 더욱더 신뢰했을 것인데 지금도 여전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그냥 보도자료 그대로 읽어주고 하니까 그것이 정말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대한 착각이 집권 세력 내부에 있지 않느냐 이렇기 때문에 정말 나라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언론도 신뢰를 잃어버리고 더 크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다. 이거 누구 책임이냐? 원인의 출발 지점은 윤석열 대통령이지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집권 세력과 언론이 그렇게 만든 측면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벼락치기가 된 거죠. 1년 말 동안 해결할 문제를 언론이 은폐해 와서 쌓여놓은 문제를 이제 총선 앞두고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제 무리수가 터지는 거죠. 근데 요즘은 왜 공산 전체주의 세력 또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이념이 곧 민생이다. 이런 이야기 갑자기 장윤희 변호사 쏙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본인한테 정치적인 이득이 전혀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랬죠. 대선 후보일 때는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가 대통령이 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반대 진영을 공산 전체주의라고 얘기했어요. 있지도 않은 용어입니다. 공산주의면 공산주의고 전체주의면 전체주의죠. 공산 전체주의라고 매도하고 아주 적으로 상종 못할 대상으로 폄훼하더니 본인한테 얻은 이익이 없거든요. 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느 순간
비겁하게 주워 삼키고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입장이 바뀌면요. 정치 지도자라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본인의 입장이 대한민국 국정 운영과 얼마나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해명하십시오. 왜 그런 말에 대해서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립니까? 그걸 국민들이 비겁하다고 채점표를 지금 이 순간에도 매기고 있는 겁니다.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념과 비전이 정치에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원론적인 말씀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은 언제는 민생이 중요하다 그랬다가 또 이념이 진영이중요하다 그랬다가 또 다시 민생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반공 전체주의가 뭡니까? 이게 상대 진영에 대해서 참 부적절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부적절할 정도로 심한 말을 해서 참 문제가 됐던 건데 사실 그 공산 전체주의라는 거는 이철규 사무총장, 국민의힘 소속의 이철규 사무총장이 그 사교육 많이 해서 돈 많이 번 교사 그 강사들 그 초과 수익으로 그거 사회 악으로 규정하는 이런 게 사실 공산주의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들을 내부에서도 지금 모순 충돌이 되고 있는 건데 저는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비전 아직도 잘 모르겠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철학이 없고 아는 게 없고 뭔가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까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자신이 기분의 그 변화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니까 너무나도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다. 근데 이것은 지도자의 지도자다움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신뢰거든요. 이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말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사람 어떻게 신뢰하고 거래를 하겠습니까? 지금 그 홍범도 장군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도 더 확대해서 추진한다라고 하는 입장까지는 철회되지 않은 거를 확인까지 아니 했어요. 지금 이 신일의 이 보훈처 장관은 홍범도 장군은 독립유공자다 그래가지고 예. 그 몇 개월을 진짜 육군사관학교 앞에서 홍범도파 반대파 막 대모하고 그 싸움 붙여놨더니 네,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여기 대해서 아무런 뭐 누구나 설명도 없이 다시 원점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개인 생활도 아침 저녁 다르면 인생이 매우 고달파지는데 국가 경영을 하는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또 맡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도 생각과 행동이 다르고 그런데 언론은 무엇이든 다 잘한다고 쓰고 있으니 그 언론이라도 잘 살고 있습니까? 나라는 제대로 돌아갑니까? 그 정치를 행했던 인물들은 그러면 좀 더 발전하고 있습니까? 함께 죽어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혹시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나 혼자 죽으면 충분한데 개인적인 일인데 국가까지 이렇게 낭패를 보게 하는 것이 정말 정당한 것인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이런 정보 왜곡의 큰 병을 앓고 있다. 중병을 앓고 있다 이러면서 문화일보가 전통적인 보수 언론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허민 선임 기자가 정말 장문의 칼럼을 썼는데요. 윤의 눈, 귀 가리는 정보 왜곡 중증, 권력의 암, 국정 파탄 내몬다. 행정학 박사신데 저분이요. 정치에 대한 식견도 굉장히 넓고 보수 평론가 기자로는 상당히 필력과 역량이 있는 분으로 평가받는데 근데 지금 문화일보가 지금까지 대통령 눈가기를 가리고 왔었는데 그러니까 왜 지금 난리냐는 거야 이제. 자, 지금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썼고 허민 기자가 분석하는 대통령의 정보 왜곡 중증 상태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새만금 잼버리 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대회 성공적 준비된다. 있고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엑스포 유치. 그래서 저 칼럼에서는 내년 22대 총선에서 과연 여당 지도부가 지금 수도권 위기론 사실 아니다라고 대통령께 보고한 것이 실제 총선 결과로 어떻게 나타날 건지 정말 봐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권력의 암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문화일보가 생각을 좀 바꾼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중동이 물꼬를 트니까 예. 매경하고 문화일보도 붙은 거죠 이쪽에. 예. 이제야 쓰는 거지. 이거를 1년 전에 썼어야죠. 충분히 쓸 기회가 있었는데 문화일보가 제가 볼 때는 조중동보다 더 악질적으로 윤석열 찬양해 왔거든요. 예. 그동안 뭐 했냐고 내가 묻고 싶어요. 치면서 이제 저렇게 하면 이제 이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언하면 결국 이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 다 바뀝니까? 근데 저는 아까 윤석열 대통령 제가 뭐 말 바꾸기, 그러니까 철학의 부재 뭐 이런 걸 제가 지적을 했는데 뭐 살다 보면 말을 바꿀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바꾸려면 납득을 시키고 양해를 구해야죠. 근데 그게 없이 말을 밥 먹듯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바뀌니까 국민들이 황당하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도 이제 참모들의 보고가 누락이 됐거나 조작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참모두에 숨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비춰봤을 때 그게 과연 납득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벅스 스탑스 히어라고 본인이 무한 책임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참모들을 임명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조작 왜곡하고 보고를 허술하게 하는 그 참모들을 앉힌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대통령이 인사로 모든 걸 말하는데 인사를 잘못했다. 그러면은 본인이 무능함을 입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모들 탓하는 것도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색하고 무능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언론에서야 분석하고 할 수는 있지만은 문제의 본질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 어디가 환부고 어디가 아프냐? 원인이 뭐냐라고 짚어봤을 때 저는 원인은 용산에 있고 용산 중에서도 시민사회수석실이나 정무수석실에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실 본인 집무실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문제인 것이지 누구를 자꾸 탓합니까? 너무 없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 칼럼을 보니까 신인규 변호사 대표의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되는 게요. 아, 윤석열 대통령은 최소한 정치 지도자, 대통령의 자질은 없는 인물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할 때 불문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보수 언론의 지적 아니겠습니까? 말대꾸 금지, 되묻기 금지, 반론 펴기 금지, 긴 설명 금지, 문제 제기 금지. 이런 말을 들을 자세와 능력이 안 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됐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놨더라고요. 엉겨붙기 금지, 절대 대통령한테 엉기지 말라는 표현을 이런 대기자급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지금까지는 뭐 한겨레 신문이나 오마이뉴스 같은 진보 언론이나 민주당에서 논평을 할 때는 뭔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한다 이런 것인데 지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국가 경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문제 제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하고 실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좀 내포를 하고 있습니까? 이 보수 진영의 정치적 특성상 예. 저는 보수 진영이 일단 김건희는 무조건 위패시킨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백담사 보낸다까지 말 나올 정도인데 네. 도저히 이게 안 된다. 아, 윤석열, 김건희 분리 안 된다. 그럼 윤석열도 언제든지 버려서 얘를 버린다는 개념은 윤석열을 출당시키는 겁니다. 출당시키고 이 당을 야당으로 위장해가지고 선거 치른다. 그것까지도 가능할 겁니다. 요 아주 비슷한 사례가 MB 정권 말기 때 이제 이명박의 지지율이 뭐 거의 10% 초반 나올 때 총선 때 무조건 지니까 박근혜를 등장시켜가지고 그때 사실 마치 그 당이 야당인 것처럼 거의 야당처럼 선거 치렀거든요. 그래서 역전승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 국힘당의 개혁 방안은 뭐냐? 야당처럼 만들려는 거예요. 총선 전까지. 자, 지금 오늘 이제 토론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반드시 정리를 해야 국힘이 총선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세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말씀은 보수 언론에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조차 배제되고 총선은 국힘 중심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전망을 해 주셨는데 신 변호사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국민의힘 안에서는 지금 전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보는 것인데 뭐 거기서는 대통령의 자진 뭐 예를 들면 탈당이라든지 아니면 당에서 뭐 출당을 시키는 조치 뭐 이런 것까지도 저는 올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열어놓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뭐 지난하게 그 권력적인 투쟁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 장윤희 변호사께 질문 네.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국힘 안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고 대통령을 압박을 한다. 김건희 여사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가장 강력한 지원자죠. 일종의 고려 대상이다. 이것까지 깰 수 있다.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그럴 총선 국면까지는 자기네들 공천권에 몰입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문제 제기를 세게 할 수 있는 구도 자체가 안 될 거라고 안 보고요. 된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한테 부담으로 끝까지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그 후과가 어떨지, 정치적 후폭풍이 어떨지는 지금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희재 대표께 제가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보수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분리,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이어가고 있으면 조금 전에 말씀은 지금까지 보수가 보여줬던 일반적인 모습은 결국 세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출당 조치까지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에서 권력과 검찰력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까지 보수 세력이 밀어붙일 수 있습니까? 그 보수 세력은 이제 좀 진보 쪽으로 차이가 있는 게 한 30%의 이 고령층 영남권의 이 시멘트 지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 분열되고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하나 뭉치기 때문에 윤석열 하나만 제거해 버리면은 그 지지 세력은 그대로 있고, 또 하나는 전문직, 아까 검찰 권력 뭐 이런 전문직 권력 자체도 일정 정도 보수화된 부분이 있으니까 사람 하나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박근혜 탄핵이거든요. 박근혜야말로 보수에 가장 많은 상징적 자세를 갖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게 조중동이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박근혜에 비했을 때 윤석열 하나 날리는 건 아무 일도 아니죠. 자, 그런 말씀을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도 총선 때 최악의 경우 30%는 먹는다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보수 세력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13,000분이 동시 접속하시면서 저희들 방송 시청해 주셨고요. 좀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정치본색을 이렇게 열렬하게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방송 2부는 저희들이 요즘 가장 핫하게 이슈를 다루고 있는 민주당의 강덕구 의원 모시고 과연 양평 게이트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명북백 사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리고 특검법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토론 이어갈 테니까요.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시고 좀 더 뜨거운 토론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소형 쌍화골드 쌍화차가 그리운 예전입니다. 이럴 때는 김소형 쌍화골드 한 박스 사면은 또 한 박스 준다는 거야. 야, 이런 엄청난 폭탄 이벤트. 네, 따뜻한 쌍화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김소형 쌍화골드 쌍화차가 그리운 예전입니다. 이럴 때는 김소형 쌍화골드 한 박스 사면은 또 한 박스 준다는 거야. 야, 이런 엄청난 폭탄 이벤트. 네, 따뜻한 쌍화차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여러분 떠나지 않고 스픽스 정치본색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여러분 광고 보셨을 텐데요. 포항 햇 과메기 돌미역 야채 세트 함께 드리는데 지금 한 2,000세트 이상 팔렸습니다. 제가 광고를 좀 더 드라마틱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스픽스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 많이 애용해 주셔서 저희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갔던 쌍화골드 광고, 그리고 광화문살롱 쿠키, 그리고 술편한 이런 광고 좀 더 봐주시면서 애용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맞아서 여러분들과 뜨거운 또 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가장 핫한 이슈를 주도적으로 다루고 계신 정치인입니다. 경기도에 의장을 하셨지만 실제로 국회에 들어와서는 훨씬 더 맹렬한 의정 활동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말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전달해 주면서 희망 있는 대한민국,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신 국회의원입니다. 강덕구 전
강덕구 전 경기도의 의장, 지금 현재 양평게이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계신 더불어민주당의 강덕구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아유. 강덕구입니다. 예. 우리 스픽스 정치 본색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고 늘 이렇게 이제 격려도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강덕구 의원님 이렇게 뵈면서 느끼는 것은 일단 인상에서 너무나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의 느낌이어서 저런 분이 내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감사합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국회의원, 특히 야당 의원은 싸울 때 제대로 싸워야 된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겉보기와 달리 항상 싸우고 싸울 준비돼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제 정치, 적어도 야당 의원 입장입니다. 그 불의에 맞서 싸우는 강덕구 의원의 모습은 늘 가까이서 지켜봤는데 조금 전에 사실 이 자리에 앉기 전에 테이블 의자를 잠깐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 담당 PD가 의자를 옮기니까 진심을 담아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는 평소에 유권자들과 지역 주민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덕구 의원이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를 제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서울의 봄 영화를 당원들하고 함께 봤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월요일, 지지난 월요일 날 예. 한번 당원들이랑 함께 서울의 봄 예. 보자. 누가 제안을 해서 딱 올렸는데 3일 만에 만석이 되었고요. 예. 자, 그 올린 마음으로. 사람 누군지 한번 밝혀주십시오. 예, 우리 의원실에 홍미아 보좌관이라고 있습니다. 홍미아 보좌관이 이런 제안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래서 자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 함께 나름대로 서울의 봄을 보면서 이 80년대 시대 상황, 지금 시대 상황,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군인들이 정치를 하는 군인 정치 시대였다면 지금은 검찰들이 주요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그야말로 검찰 정권 시대. 그 검찰 정권이냐 군인 정권이냐 앞에 두 단어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포갑적인 정권은 빨리 우리가 좀 견제하고 그리고 제대로 싸워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을 모시고 이제 있는 홍미아 보좌관 덕분에 이제 우리가 서울의 봄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전두환 소위 말하는 신군부 세력이 소위 말하는 광주 항쟁 관련된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제가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게 됐고 그리고 전두환 정권의 본질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배가 갖고 있는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가 좀 6.29 체제 넘어서 김대중 정권도 만들어내고 노무현 정권도 만들어내고 문재인 정권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회가 제도적으로는 민주화되고 있고 실제로 민주화가 됐고 이랬다고 생각을 했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희생을 거쳐서 쌓아온 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퇴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반성하고 한편으로는 되돌아보고 어떻게 30년, 40년 넘어서 이 전두환 정권과 본질적으로 같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으로서 반성하고요. 그리고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집권 여당 일부에서는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다음 총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민주당을 돕기 위해서 개봉한 영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나 판단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이제 정치적 프레임으로 씌워서 그렇게 이제 일종의 비난, 비판을 하고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보니까 746만 명 아마 이제 최근 3년 동안 개봉한 영화 중에서 일단 랭킹 2위 정도까지는 올라간 것 같고요. 곧 1000만 명이 이제 된다고 하는데 2030 세대가 지금 굉장히 열광하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강덕구 의원 시절이야 그 상황을 직접 몸으로 목격하고 사실은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탄압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030 젊은 세대들은
이 전두광이라는 자가 하고 있는 그 행태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다. 어떻게 세우지? 지금 불의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행동할지 이런 고민들을 동시에 하면서 반향을 아주 크게 일으키고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얻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역사라는 건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그걸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서울의 봄이 주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서울의 봄이 실제로 예를 들면 군사 정권한테는 봄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아픈 시절이었고 참혹한 시절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시는 우리가 그런 아픈 시절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제 좀 더 단단해져야 된다. 우리가 많이 단단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그 윤석열을 정점으로 둔 소위 말하는 검찰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주권들을 다 어떤 의미에서 갖다 바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1년 반 동안 느낀 부분들 통해서 서울의 봄을 다시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고요. 정치 현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제 아주 속도감 있게 좀 토론 또는 그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8일입니다. 예, 28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민심이 70%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대통령이 받을 수도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들의 결과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70% 전후가 국정조사 해야 된다, 특검 해야 된다라고 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을 거다.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 가족이라는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총선이 목전에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포함해서 거부권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예. 단도직입적으로 민주당은 지금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특히 법리적인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가족이라는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맞냐 이런 법리적 검토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쨌거나 여론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이런 사항들을 좀 공유하면서 재표결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막을 수는 없다. 마지막은 결국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라는 게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일단 대통령은 일단 거부권 행사를 할 것이고 그럼 국회로 다시 공이 넘어와서 제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적 과반의 참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이제 찬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기에는 현재 168명 민주당 의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예. 보면 결국 국힘 쪽에서 이탈되지 않으면 제2 포결도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제 그 상황까지는 지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에 일어날 상황으로 보고 자, 그 시점부터 지금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때부터는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까지 내세워서 민주당이 총선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 그냥 부당하다.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홍보나 선전전만 가지고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쨌든 제2도 결국에는
끝이 난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원님 개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몇 가지 좀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예. 변수가 있냐면 지금 국힘 같은 경우도 공천 관련해서 이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했잖아요. 소위 말하는 비명 쪽 의원들의 상황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이 변수들이 예를 들면 마지막 제요구했을 때 표결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될지 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결정적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국힘 쪽에서 이런 공천에 관련된 반발들이 크다. 그럴 때는 전 찬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김건희 특검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예를 들면 국힘은 아작난다, 작살난다. 이렇게 국힘 의원들의 상당 부분이 사항들을 파악했을 때 저는 또 다른 변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좀 더 봐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일단 여론전에 좀 더 몰두해야 된다는 건 결국 예를 들면 제2요구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총선에서 예를 들면 뭐 80%, 90%가 민주당으로 간다. 이런 여론들이 형성된다. 그러면 마지막에 예를 들면 국힘 소속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말씀은 결국 이제 제2까지는 가지만 제2의 표결 내용에서 예. 가부가 몇 표가 나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그런 거죠. 예. 그 시점까지 여론이 어떤 상황으로 또 전개될 것인지도 변수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달리 지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을 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두 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대통령실에서 이거에 대한 진상 팩트를 밝혀달라. 예.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검찰과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수사해라. 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런 연후에 예를 들면 우리는 국정조사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대통령실은 아무런 반응이 없고 검찰이나 경찰은 수사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시간을 두고 확인할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것은 뭐 열흘 이상 지났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며칠 전에 대통령과 이 김건희 여사가 네덜란드 갔는데 예. 네덜란드 이 비행기 가려고 비행기 탈 때 모습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웃으면서 손을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예를 들면 죄책감이라든지 아무런 미안한 감 이런 게 없는 아주 그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도 대통령 본인 땅이 거기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여태까지 해명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만약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김혜경 여사나 예를 들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관계됐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분들이 현직 대통령이었대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다 그러면 보수 언론 포함해서 이거 완전히 뭐 언론에서 이건 아작을 냈을 겁니다. 네. 근데 언론은 가만히 있고 예를 들면 그리고 본인들은 한마디 해명도 안 하고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뭐 저는 그 답답합니다. 말씀 들으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의 가면이 그대로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실제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장관이고 본인이 자기 대권까지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국민 눈높이에 따라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조차도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해버리니까 알고 보니까 모두 거대한 권력 안에서 자기들끼리 정말로 선택적으로 특정 사안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국정조사와 같은 경우는 기다리지 말고 민주당이 치고 나가는 것이 맞지. 민주당이 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한 발 넣었다.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미적미적 하느냐. 이제 이런 사실 바깥의 비판도 있거든요. 좀 치고 나가면 안 됩니까? 저는 뭐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자회견 하고 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 이슈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국민들이 계속 제일 큰 관심사가 지금 양평고속도로와 명품백인데 네. 언론에서 상대적으로 좀 다루는 빈도수는 적지만 저는 이것도 지금 언론인들이 사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면
보수 언론에서도 이 부분 갖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경고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갖고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세게 이슈화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제가 강덕구 의원이 어느 정도 열심히 하시는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민주당 국회의원이시니까 조금 좀 불편한 질문 하나 드리면요. 다른 의원들이 크게 동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두 가지 이유입니다. 뭐 이 사안 다뤄봐야 내가 뭐 얻을 정치적 이익이 있겠나 하나. 두 번째, 지역구가 현실적으로 관리되고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특정 현안에 대해서 국회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다. 뭐 이런 거 일단 이해를 뭐 하지 않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요. 그래서 혼자 그냥 국정조사 하자고 그냥 발의를 해버리면 안 됩니까? 민주당에서 다른 의원 물론 이제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그 굉장히 이제 좀 젠틀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신중하게 보시는 거는 좋은데 옆에 동조 안 해줄 때는 그냥 혼자서 정말 특공대처럼 치고 나가면서 발의를 하고 국정조사 가자 이렇게 밀면 민주당 내에서 약간 강덕구 의원님이 좀 한쪽으로 몰리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정조사 포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건 대원칙이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지금 선거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개인적인 이유로 뭐 약간 뭐 회피하는 것처럼 아니면 피하는 것처럼 아니면 못 본 척하는 것처럼 하는 의원들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민주당은 이 부분 갖고 국정조사 포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 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 일단 28일 특검 처리하는 게 첫 번째 제일 큰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처리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명품 수수 관련해서는 이제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명품백 문제가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포함해서 함께 처리해야 한다. 근데 그런 기사를 보면서요. 예. 이분들이 그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서울의 소리나 스픽스 같은데 그다음에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 이런 데는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이라도 아예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은 논평의 단계에서는 충분히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 명품 수수 관련해서 언론의 이런 이제 보도 행태나 태도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보도냐, 빨리 털고 나가도록 오히려 언론이 푸시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보면 저는 언론의 대응도 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명품백 보도와 관련된 한국 언론의 보도 태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솔직한 느낌은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사임을 하긴 했지만 이동관 체제가 들어선 다음에 제도권의 언론 방송사 기자분들 특히 이 데스크에서는 상당한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 관련된 특히 이 본부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뭐 이동관 중심으로 방송통신 체제가 바뀐 다음에 가장 달라진 점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네. 예, 누군가가 성냥불을 당겨갖고요,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 마른 섬에 마른 숲에 완전히 그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타오르듯이 형국. 예. 저는 이게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긴 뭐 저희 같은 사람들 포함해서 우리 스픽스처럼 좀 언론 방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저는 훨씬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거의 임계점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명품백 문제는 이제 사건이 명백하게 증거가 있고 또 육성 녹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피할 수 없는데 실제로 구조적으로 더 큰 문제는 양평 게이트 아닙니까? 예. 명품백은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았다. 자, 그게 김영만법 위반이냐 아니면 뇌물에 해당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건데 훨씬 더 구조적으로 큰 문제는 양평 게이트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는 현재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양평 게이트가 예를 들면 양평 게이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양평 고속도로가 있고요. 예. 공항지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휴게소 이 세 가지인데 사실 이미 거의 한 4~5% 이상까지 다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퍼즐을 맞추면 어떻게 보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퍼즐을 맞추면 누가 왜
어떻게 언제 이것까지 다 나올 수 있는 거의 뭐 이 개별적인 것들은 다 전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이 소위 용산에서는 이걸 못 받고 안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의 퍼즐이 맞춰졌다면 그 퍼즐의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가 명확하게 있는 것이고 보조를 누가 했느냐. 예. 이분은 지금 현재 실명으로 바깥에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혹시라도 예, 국토부 장관? 아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누구라고 지금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예. 거의 특정할 단계까지 예, 와 있다. 거의 한 90%까지 와 있다. 만약 이게 정상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하면 현재까지 나와 있는 이런 증거만 가지고도 충분히 법 위반이 된다. 범죄 사실이 충분히 충분히 전 현재까지 나 있는 것만으로도 예. 저는 검찰에서 의지만 갖고 조사해도 예. 경찰청에서 의지만 갖고 조사해도 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고발 같은 거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뭐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항의도 하고 경찰청이나 또는 검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민생경제연구소 같은 시민단체에서는 정말 나오는 사실 하나하나를 다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고발을 했는데 결국 수사가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 포함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아 미동도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국정조사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국정조사는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이제 여당은 뭐 전혀 받을 마음이 없는 거고 민주당은 지금 똘똘 뭉쳐서 국정조사를 가자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진척 사항은 어느 정도? 이 부분도 한 28일 날 우리가 이제 특검 처리한 다음에 이제 우리 원내대표단에서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거나 그 김진표 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김진표 의장이 지금 하는 얘기가 일단 양당에서 협의하고 합의해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그런 이제 태도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논쟁이 있던데 지금 현재 김진표 의장의 그런 이제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 뭐 이거 원론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시간을 좀 민주당 쪽으로 주지만 국힘 쪽으로 시간을 좀 주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이 지금 국정조사 추진하면 받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사전에 다 합의해 오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예를 들면 협의잖아요, 협의. 예. 근데 진짜 뭐 협의라는 게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부분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고 그리고 법적으로 해야 될 요건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의장이 의지를 갖고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의장의 메시지는 합의가 안 되면 받지 않겠다라는 쪽에 더 방점이 있는 것 같아서 솔직히 좀 걱정입니다. 솔직히 걱정이라는 것은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처리하는 것에 신뢰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이번 총선에 나타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고려해야 할 것은 민주당 내에서 지금 뭐 비명계다 또는 뭐 탈당파다, 신당파다 이런 이야기와 실제로 총선 결과가 연동이 되느냐. 정반대로 민주당 내부는 작은 문제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문제는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심판 선거로 갈 수밖에 없다.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강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번 선거의 본질은요. 윤석열 정권 심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소위 말하면 친명, 비명 뭐 이런 구도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저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시민들이 특히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고민 안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정권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모습을 보여라. 그리고 거기에 성과를 내라. 그러면 민주당 지지하겠다. 저는 이런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할 수 있고 제대로 싸울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이번 선거의 본질은 심판이다라고. 심판이라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민주당 내의 작은 분란이나 논쟁은 선거 전체에 미칠 영향으로 그렇게 갈 수는 없다. 이런 것이고
자, 그러면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부 보도에는 50석 가까운 서울 지역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뭐 6석밖에 없다. 이제 이런 거는 현장에서 체험하시는 건 실제 그런 것 같습니까? 또 경기도 쪽 지역구, 이제 안양의 지역구를 두고 계신데 현장에서 그런 건 확실히 좀 느끼십니까? 근데 그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죠. 근데 예. 현재 흐름을 보면 어쨌거나 점점 국민의힘은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로 나름대로 좀 체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이지만 애정을 갖는 비판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있죠. 그렇지만은 앞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예를 들면 그 소위 뭐 누굽니까, 장제훈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불출마, 김기현 사퇴 이후에 비대위원장 뭐 이렇게 이제 가고 있죠. 순서가.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를 들면 소위 이준석이 신당 만든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여전히 유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힘 안으로 들어간다. 저는 뭐 여전히 유턴할 가능성이 있고요. 유승민도 저는 유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항들이 그렇게 민주당한테 뭐 6석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국민의힘은 아닐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개혁신당을 만들겠다는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국힘으로 돌아가고 그 전제 조건으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양평 게이트 문제, 김건희 명품백 문제와 관련해서 김건희 배제시키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총선에 손을 떼게 하고 김건희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조사를 받게 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총선을 치르자,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던데 그것이 거의 소설 수준이나 상상 수준이 아니라고도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가 가장 고민하는 게 퇴임 이후의 신변 보장일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국민의힘이 다음에 또 집권해야 된다는 게 대전제일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총선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만약에 한동훈이 다음 생각한다면요, 한동훈이 선대위원장 된다 그랬을 때는 김건희 여사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권력을 밟고 넘어가서 자기 권력이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다.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를 버리고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게 한동훈이 아니고 그게 원희룡이라고 하더라도요. 저는 권력의 속성은 늘 그래왔습니다. 강덕구 의원 이 말씀은 최근 들어서 부쩍 보수 언론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거론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 없다. 보수 세력의 미래가 없다. 이러면서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칼럼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칼럼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계속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우리 소위 말하는 민주당 포함해서 진보 쪽에서는 심각하게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만큼 총선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민주당은 잘 준비하고 있다, 또는 이재명 당대표는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일사불란하게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보고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개혁적 메시지를 내고 이래야 되는데 통합적 관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한테 주문하고 싶은 건요. 저는 통합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개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을 지켜보고 민주당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민주당이 개혁적 목소리 냈을 때 훨씬 더 투표장에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상민 의원 탈당했잖아요. 이상민 의원 탈당했다고 해서 우리 유성구에 있는 민주당 지지하는 성향의 분들이 투표장에 안 갈까요? 저는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그 원칙과 상식 그룹 위원들이 탈당을 했다. 제가 저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투표장에 안 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야당으로서 선명성, 그리고 제대로 싸우는 모습, 그리고 제대로 개혁하는 모습, 이것이 우리 그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이 민주당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큰 틀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개혁할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인재 영입과 공천을 통해서 보여줄 때 저는 다음 총선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이제 울림이 크기도 하고, 실제로 민주당이 혁신 경쟁에서 이겨야 하지 통합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면에서 제가 대본에 없던 질문 한두 개 드리겠습니다. 예, 뭐든지요.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나가서 이준석과 만나고 또 신당도 하겠다. 마치 이제 그 혁신과 원칙 그룹이 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약간 가공돼 있는데,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상민 전 의원 만나겠다. 뭐 그런 부분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준석 만나겠다. 이런 순간, 야, 이낙연은 끝났다. 네. 이낙연은 민주당의 선배로서 또 민주당 대표였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당의 몇 안 되는 총리까지 네. 하신 분이잖아요. 이제 존중하는 마음도 좀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적어도 민주당이라는 가치 속에서 민주당과 함께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내고 이런 거는 당연히 일리면 존중하고 순수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는 기본적으로 원칙과 명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 만나고 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모습이 과연 그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동의가 안 되는 거죠. 혹시라도 이제 호남에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좀 떨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절묘하게 파고들어서 제가 예. 감히 말씀드리지만 예. 저는 호남 출신은 아닙니다. 근데 제 처갓집은 호남입니다. 근데 네. 그렇게 호남 정신을 왜곡하니까 그게 이낙연의 본인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낙연의 한계죠. 저는 이미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을 만나겠다고 하는 순간 호남으로부터 이낙연 대표는 정리된 겁니다. 정리가 되었다.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당을 만들더라도 호남에서 그럼요. 바람을 일으킨다 불가능하다. 그럼요. 예, 저는 가슴에 제가 손을 얹고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동영이 신당 만들었잖아요. 근데 성공했나요? 어떤 경우든 호남 분들은 원칙과 명분에 어긋나면 선택하지 않고 버립니다. 저는 이낙연 전 총리도 이미 호남 분들은 이준석 만난다고 했을 때 저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호남 정신이고요. 그게 김대중 정신입니다. 통합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아니, 오늘 인터뷰하면서 막바지에 지금 이 문제 얘기하니 제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요. 감동을 약간 먹기도 하는데, 강덕구 의원님이 이제 이렇게 강한 톤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것, 아마 그것이 이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들의 생각일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고 이 민주주의 금자탑을 쌓았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이제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가 저렇게 정치적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이제 질타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결국 신당 못 간다고 보시는 거죠? 갈 수 있습니까? 이낙연 신당? 신당 좀 또 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좀 다르죠. 만약에 병립형이고 준연동형이고 이거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겠지만 저는 예를 들면 뭐 준연동형이 되면 이낙연 신당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두세 석일 겁니다. 예. 그냥 제2의 정동영 민생당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강덕구 의원의 평가가 실제 어떻게 드러날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요. 핫라떼님, 강덕구 의원님 열심히 하는 거 잘 알고 있고 응원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의 댓글 올려주셨는데 다 소개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강덕구 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방송 마지막에 다음 주부터 정치본색 진행자가 바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KBS의 최강시사를 진행했던 최경영 전 기자입니다. 12월 18일부터 일주일에
3번 진행을 할 텐데요. 최경영 기자는 스스로 또는 많은 팬들이 진실 탐사의 엔터테이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계신 분이고요. KBS에서 이제 최경영의 경제쇼, 최강시사 등을 진행했고 2012년도 이명박 정부 때 방송장악에 맞서 싸우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받았던 정말 귀한 언론인이십니다. 이후에 탐사 전문 기자로 뉴스타파에 합류를 했고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KBS에 복귀해서 왕성한 방송 활동을 했는데요. 지난 10월에 KBS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언론개혁과 윤석열 정권 견제를 위한 노력을 위해서 KBS를 퇴사하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정말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언론인입니다. 최경영 전 KBS 기자와 함께 다음 주부터 정치본색 함께 할 텐데요. 더 뜨겁고 중요한 사회 이슈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제대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스픽스 정치본색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 아침 10시 50분 저는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